교재는 302페이지인데요. 여기부터는 좀 실기하고 연관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험 끝나고 이제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이론보다는 실기 쪽에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는 하세요.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에 안분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겸용사업자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겸용사업자가 뭐냐면은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겸용사업자예요. 과세랑 면세랑 같이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겸업이라는 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용이라는 건 이제 경영을 같이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고 요거를 같이 하는 사업자를 이제 겸용사업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과세했으면 과세거든요. 예, 과세는 그냥 과세인데 면세 써버리면 불공이 돼요. 왜냐면 우리 불공 중에 면세 관련 비용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세 써버리면은 불공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는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과세하고 면세하고 같이 써버리면 두 가지가 같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액은 하나인데 두 개로 발생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무슨 해결을 해 주셔야 되냐면은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에 얼마냐, 면세에 얼마냐, 이렇게 이제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안분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계속 연습할 거예요.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할 건데, 우리가 안분이라는 게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을 이제 안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는 이유는 혼자 썼기 때문에, 같이 썼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합시다? 나눠줍시다가 되는 거세요.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30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안분 계산의 배제, 이거 나오면 시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배제라는 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걸 우리가 배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안분 계산은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제를 하냐면은 5% 미만, 다 5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5% 미만,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그 다음에 보실 게 저기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뭐야 미만.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 그러면은 숫자가 몇하고 관련이 있으세요? 5하고. 근데 따로 외우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이거 계산하는 건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산하는 이유 정도만 이해하셔도 문제 푸시는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이유는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혼자 썼으면 혼자 다 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항상 같이 썼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썼으면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뭐 해주셔야 돼요? 나눠주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것도 보시면 306페이지. 되구나. 재계산도 나중에 보면 되고. 요거 하나만 볼게요.
306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기 반복 연습하면서 보실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계산이라고. 그래서 재계산 옆에다가 요거만 적어주세요. 감가상각. 그래서 재계산하는 거는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무슨 자산만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자산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기 때 자세히 볼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론에서 봐봤자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 그래서 314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고납부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한다. 하지만 저기 파란색 글씨에 밑줄 잘 쳐져 있죠? 조세 수입의 무순화여 평균화.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분산. 왜냐면 한 번에 내라 그러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분산해서 뭐해라? 납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를 하는데 저기 밑에 개인 사업자 좀 잘 봐주세요. 무슨 사업자요? 개인 사업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 납부라는 걸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고지서로 납부를 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잘 되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고지 납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 그 다음에 잠시만요. 요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그 50만 원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보시면 되고 315페이지에 보시면 경정 좀 봐주세요. 경정. 그래서 경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은 신고를 잘못한 경우를 경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은 무신고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하반기가 아니었구나. 이런. 죄송합니다. 외울 거 하나 생겼어요. 요거는 꼭 외워주세요. 요번 시험에 나올 확률 높아요. 제가 예전에 30만 원이라 그랬는데 이게 7월 1일부터인 줄 알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네요. 죄송합니다. 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외워주세요.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한다. 요거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건 좀 외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7월 1일부터인 줄 알았는데, 예, 요게, 올해 1월 1일부터래요. 그래서 요거 나올 확률이 좀 크니까, 예, 요거 30만원, 50만원으로 바뀐 것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 그래서 부가세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는 15일.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을 받으시려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시설 설비 등에 투자를 하시면은, 예, 조기 환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것도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들한테 뭐를 줘야 돼요? 혜택을 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했죠. 그렇다 그래서 내부 경제가 안 중요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 내부도 중요한데 나라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예, 그 뭐냐 아까부터 설명했었던 자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어느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기는 하세요. 수출 쪽에, 예, 치중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혜택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영세율은 이해되시죠? 수출이니까 혜택을 주는 거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 설비 투자는 왜 혜택을 주느냐. 이게 이제 일명 공장을 짓거나 저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공장 짓거나 아니면은 저거 기계를 사거나, 예, 그런 부분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공장 지으면 뭐가 올라가죠? 취업률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세 가지가 가장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는 취업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혼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출산율. 예, 그래서 시설 설비를 사게 되면은 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취업률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뭐를 해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기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세무의 주목적은 317페이지에 있는 가산세예요. 예. 근데 이거를 실제 거기에 있는 교재 내용만 보고는 죄송한데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실기하면서, 예, 그때 계속 반복해서 풀어 볼 겁니다. 반복해서 풀어 봐야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 거기에 있는 걸 다 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 솔직히 저도 다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나중에 실기하면서 따로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 보시면은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간이과세자에서는 요 파트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어느 파트만 좀 기억을 하시냐면은요, 그냥 우리 외운 거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뭐 문제 푸시거나 그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가능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보다 작아야 되고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뭐 한다? 면제한다.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요것만 좀 다시
기억 좀 해주세요. 30만 원 아니고 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7월 1일부터인 줄 알았는데 1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건 좀 외워주세요. 별도로. 왜냐면 저렇게 바뀐 거 잘 내요. 시험이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바꾼 거 좀 잘 내는 편입니다. 그거 좀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시간 있으시면 읽어보셔도 되고요. 안 읽어보셔도 시험 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38페이지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이제 저거예요. 뭐냐면은 이론에서 두 문제 나오고요. 실기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 두 개는 4점이거든요. 근데 실기 두 개는 15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연습하실 때 이쪽에다가 힘을 좀 줄 겁니다. 그래서 338페이지 보시면은요. 소득세. 그리고 오늘 이론 끝내고 그 다음에 내일은 다시 기출문제 풀 겁니다. 소득세 보시면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자연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거기 밑에 보시면 소득세 특징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소득세 특징 보시면 소득세는 국세예요. 네, 그래서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을 무슨 세라고 하세요? 국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국세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직접세, 그 다음에 보통세입니다. 근데 저희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설명은 드릴게요. 그래서 국세는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직접세는 내가 직접 납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디 갔냐? 보통세. 그래서 보통세가 뭐냐면은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 이제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는데 목적세는 목적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교육세, 농특세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걸 목적세라고 하고 보통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소득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거치는 소득세,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들이 이제 보통세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서 목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억이 거쳤다. 그럼 100억 중에서 몇 억은 어디 쓰고 얘는 어디 쓰고 이렇게 정하는 걸 이제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저희 공부하실 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거기 예외 보시면 뭐 금융투자소득이라고 있는데 이런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거기 몇 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2023년. 요거는 그때 신경 써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우리 원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하고 이제 법인소득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우리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그러고 법인소득세를 뭐라 그래요? 법인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소득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이 소득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득세는 총 3가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요거를 분류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분류라는 게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 수도 있냐면은 회사 다니면서 뭐 조그만하게 커피숍 매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일명 합상과세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종합해서 뭐를 내시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고도 하세요? 종합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요거 빠졌구나. 죄송합니다.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거기 교재에도 과세 방법이 예외에 있는데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고요. 저희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건 일용직분들, 그 다음에 복권 당첨금, 요게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으면 끝인 거. 요거를 무슨 과세라고 하세요? 분리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339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과세 하신다고요? 종합과세. 그 다음에 분류과세와 무슨 과세요? 분리과세. 그래서 분류는 나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분류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이자, 그 종합소득세랑 퇴직소득세랑 양도소득세로 나눈다. 그래서 무슨 과세요? 분류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일용직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연금소득, 그 다음에 분리과세 기타 소득.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게 거기 밑에 보시면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까지가 종합소득이고 그 옆에 보시면은 퇴직하고 양도에는 무슨 과세라고 되어 계세요? 분류과세라고 되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씩 더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세요.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뭐하다? 없다. 그것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과세 단위 340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래서 과세 단위라고 있는데 개인 단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뭐 결혼하셔서 맞벌이를 하고 있어. 그러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겁니다. 합쳐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인 단위예요. 그다음에 보시면은요. 신고 납세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고 납세주의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를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보시면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뭐냐면 원천에다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정해놓고 그게 이제 발생하면은 징수하는 거. 그걸 무슨 징수라고 하세요?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원천징수 제도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원천징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요. 요 예납적 원천징수가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 그 다음에 완납적 원천징수는 일명 분리과세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월급 받을 때마다 소득세 띄잖아요. 근데 소득세 띄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띈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작업을 하잖아요. 2월 달에 연말정산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연말정산 하는 이유가 뭐죠? 이 금액이 정확하니까 부정확하니까 부정확하니까 하는 거겠죠. 정확하면은
세금 신고를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납적, 완납한 게 아니다. 미리 내놓은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납적 원천 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현행 원천징수 제도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두 번째 줄에 다음 달 며칠까지 신고하시는 거예요? 10일까지. 그래서 우리 월급 받는 회사들 중에 10날 월급 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법하고 연관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3월 달이죠. 3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관련된 세금은 언제까지 내시면 되는 거예요? 4월 10날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외워야 돼요. 341페이지. 요거는 이제 이론에서 좀 잘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 며칠 있는 사람이 거주자냐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이제 거주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번 거랑 외국 나가서 번 거 다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183일 이상 있잖아요. 우리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뭐를 벌었다?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 외국에서 돈 번 것도 뭐를 내주셔야 돼요? 세금 납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비거주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고요. 그 다음에 제한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이분들은 국내 소득만 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래 있지 않는 외국인, 그래서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있으면은 세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국적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 국적 가지고 있냐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예전에 많았지만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많지 않지만 뭐 외국에서 이제 유명한 가수분들 오셔서 우리나라에 뭐 며칠 있다가 콘서트하고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번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세요?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주소의 판정, 주소의 판정 잠깐만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직업관계. 그래서 국내에 주소를 며칠 이상이요?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보는 거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생활관계. 그래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며칠 이상이요? 183일 이상 국내에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국내에 주소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양선언. 예, 외양선언도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외양선언 하시는 분들 가족이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은 요런 분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세요? 예,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서 돈 버신 것도 뭐를 내주셔야 돼요?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있냐. 예, 일반적인 건 그래요. 그 다음에 342페이지. 요건 이제 실제로도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 외국에 파견 나가는 직원분들 있죠. 예, 그분들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지금부터 보실 파트는. 그래서 해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그 다음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거주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나머지는 됐고, 거기 밑에 342페이지 밑에 보시면 상속인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인이요? 상속인. 그래서 우리가 상속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상속을 받을 때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돌아가신 분 관련돼서는 뭐를 납부하셔야 된다? 세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다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관련돼서 세금을 납부할 게 있으면 뭐를 내주셔야 돼요? 세금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 보시면 분리과세 요거 잘 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분리과세는 이제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로 과세가 뭐 되는 거요? 끝나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는 거. 요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세요?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저희 시험엔 두 가지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일용직분들. 그래서 일용직분들 1급 받으실 때 세금 띄면은 끝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돈과 관련돼서는 세금 낼 게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복권 당첨금. 그래서 우리가 복권 당첨되잖아요. 네. 그러면 복권 당첨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죠? 네. 금액이 작으면 복권 산 대로 바로 가는데 금액이 크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네. 은행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으로 가셔서 그 은행에서 뭐를 내시면 그 뭐 띄고 받아요? 세금 띄고 나머지 돈만 받으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과세기간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기 언제냐 회계시험 끝나고 쪽지시험을 좀 따로 볼 겁니다. 또 그래서 과세기간은 이제 원칙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시험 문제는 이제 예외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망할 때, 그래서 사망할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그 다음에 출국. 요 출국은 이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가실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출국할 때까지. 그리고 이 출국은 이제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잘못 이해했었는데, 이 출국이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외국으로 이민 가시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민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하시면 사망한 날까지, 그다음에 출국하시면 출국한 날 것까지 뭐를 내시고 끝나는 거예요. 세금 납부는 하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납세지, 예, 거기 밑에 납세지 보시면은요. 납세지 보시면 우리가 납세지가 말 그대로 뭐 내는 데죠? 세금 내는 데죠. 그래서 납세지는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시냐면요. 소득세는 주소지고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예요.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의 납세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시험하고는 안 맞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소득세 계산구조, 예전에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계산구조 보시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빼고, 그 다음에 그걸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에다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세액 값면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고, 가산세 대여면 총결정세액이고, 기납부세액 빼면 차감납부세액인데, 이거 지금까지 무려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만 좀 해주세요. 왜 안 외우냐면 그냥 너무 많아요. 이거 아니어도 우리 외울 거 많잖아요. 그리고 시험에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안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의 계산 346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와 배당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는, 저희 시험이 아주 막 자세하게 물어보는 편은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막 내부적인 거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 정도로 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시험 문제를 다행히도. 그래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뭐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각종 뭐 채권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뭐 여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지라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밑에 보시면은 6번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세요. 그래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종종 출제가 되니까
한번 또 같이 봐야죠. 그래서 거기 347페이지 보시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 저희 시험 볼 때에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조회사가 돈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의 영업은 제조잖아요. 그래서 제조가 아닌 걸로 돈 버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은행이나 뭐 이런 돈 빌려주는 회사 아니면 뭐 빌려주지 말아라, 돈 빌려주지 말아라. 왜냐면 뭐 많이 거둘 것이다, 세금 많이 거둘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347페이지 밑에 보시면 비과세 이자 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의 뜻이 뭐죠? 뭐 안 걷는 거예요? 세금 안 걷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이자 소득이 있는데, 뭐 공익신탁의 이익, 뭐 비과세 종합저축, 그 다음에 뭐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인데, 일반적이신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신 분들은 다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엉뚱하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거기 348페이지 보시면 이자 소득의 수입식이라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우리 안 외울 겁니다. 근데 왜 안 외우냐면 잘 나오지도 않거니와 이거 다 못 외워요. 348페이지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죄송한데 시간의 한계적인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뭐 위주로만 볼 거냐면은요, 저거 위주로 볼 거예요. 뭐 위주로 볼 거냐면은 실기 위주로. 예, 그거는 이제 시간상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다른 걸 하기에는 시간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상 그렇게 좀 볼 거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험에 중요한 거는 뒤쪽에 나와요. 351페이지에서 배당까지만 보고 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또 보시면은요, 349페이지 배당. 그래서 배당이라는 거는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배당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실지 배당, 뭐 의제 배당, 인전 배당, 간주 배당 쭉 있는데, 그냥 배당은 우리한테 투자해줘서 이익이 이만큼 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돈 주는 게 뭐예요? 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나머지는 보실 거 없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350페이지 이거 다 외워야 하나 맞출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문제 위주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저희 할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 외울 겁니다. 351페이지로 오세요. 거기 보시면 원천징수 세율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외우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자 소득에서 저기 봐주세요. 일반적인 배당 소득.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것만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자고 배당 소득은
14% 뛰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오든 14% 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보시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있으세요. 그래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몇 프로대요? 25%. 그래서 요 두 파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울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352페이지 하나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352페이지 보시면 저기 위에 박스 보셔도 되고 밑에 박스 보셔도 돼요. 이거 나중에 외울 건데 2천만 원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자로 2천만 원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건부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2천만 원보다 크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종합과세고요. 거기 위에 걸로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352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 조건부 분리과세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천만 원을 넘으면은 합쳐서 세금 내는 거고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분리과세로 14%만 내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2천만 원 받으려면은요. 이자율이 뭐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2%라고 봤을 때 이자가 2%라고 봤을 때 10억이 있어야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서민분들은 요 2천만 원이 넘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법에서는 이제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보다 크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라고 해서 세금 내면 땡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매달이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저거 찍히잖아요. 3개월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찍히잖아요. 그 이자가 찍힐 때 요 세금 띄고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